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호령했던 영화 제국이 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홍콩이라는 작은 도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에너지를 뿜어내는 콘텐츠의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움은 사실 내일이 없다는 절망에서 피어오른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소비하는 한국 콘텐츠의 압도적인 위상이 사실은 30년 전 홍콩 영화가 남긴 거대한 실패의 유산 위에서 탄생했다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992년 홍콩의 내수시장은 인구 60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곳에서 연간 제작되는 영화는 무려 290편에 달했는데요. 당시 홍콩 시민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횟수가 무려 10회를 상회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 어떤 나라도 도달하기 힘든 기록적인 수치인데요.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의 이면에는 홍콩이라는 도시는 곧 사라질 것이라는 거대한 공포가 살아 있습니다. 1970년대 초 이소룡이라는 불세출의 스타가 등장하며 홍콩 영화는 아시아 시장의 문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주연작 정무무는 한국 개봉 당시 약 3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그의 외화 최다 관객 동원 기록을 세웠죠. 이후 성룡의 직권이 서울에서만 약 89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홍콩 영화는 한국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되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주은발의 영웅본색, 장국영의 청년요원, 왕조연의 고전미학이 더해지며 홍콩 영화는 장르적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성체는 사실 삼합회라는 지하자본이 매설한 시한폭탄 위에 세워진 것인데요. 당시 홍콩 영화계는 삼합회의 거대한 세탁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삼합회는 영화 제작사를 직접 설립하거나 배우들을 협박해 단기간에 막대한 현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는데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1990년 발생한 배우 유가령 납치 사건입니다. 그녀는 삼합회가 자금을 댄 영화 출연 제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시내 한복판에서 납치당해 고초를 겪어야 했는데요. 유덕화 역시 총기 협박을 받으며 억지로 영화를 찍어야 됐고 주성치 같은 톱스타도 이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삼합회의 영화계 개입은 영화를 예술이 아닌 현금 인출기로 취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작 기간은 극단적으로 짧아졌고 한 장르가 성공하면 제목만 바꾼 아류역들이 수십 편씩 쏟아졌죠. 자본의 선순환이 아닌 착취적 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홍콩 영화계는 산업의 뼈대를 세우기도 전에 근육만 비정상적으로 키운 기형적인 구조였음을 보여줍니다. 겉모습은 웅장한 거인이었지만 내부의 장기들은 검은 자본에 오염되어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죠. 홍콩 영화의 영혼을 이해하려면 1984년이라는 시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해 9월 26일 영국과 중국은 홍콩의 주권을 1997년에 반환한다는 중형 공동성명에 서명합니다. 이 사건은 홍콩 사회 전체에 시한부 인생이라는 독특하고 처절한 정서를 심어주었는데요. 이때부터 홍콩인들은 실존적 공포를 홍콩 영화 특유의 미학인 홍콩 느와르를 완성하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홍콩 느와르 속 주인공들은 왜 항상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의리에 집착하며 내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시나리오 작가의 상상력이 아니라 당시 홍콩 사람들의 매일 아침 신문을 보며 느꼈던 감정의 투영이었습니다. 주윤발의 코트 자락과 장국역의 고독한 눈빛은 1997년이라는 종말을 앞둔 홍콩의 자아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시기의 영화들은 관객들에게 어차피 끝날 거라면 지금 이 순간을 불태우자라는 메시지를 던졌고 이는 엄청난 흥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미학적 성취는 경제적으로 독이 되어 돌아왔는데요. 빨리 찍고 빨리 벌자는 마인드는 영화 제작 시스템을 극단적인 간의 수공업 형태로 고착시켰습니다. 할리우드가 체계적인 분업화와 스튜디오 시스템을 통해 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때 홍콩은 감독 한 명의 직관과 배우의 스타성에만 의존하는 도제식 제작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창의성이 폭발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지만 시장이 고도화되고 정교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홍콩 영화계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목전에 두고도 여전히 아날로그식 제작 방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제작 현장에서는 시나리오도 없이 촬영에 들어가는 일이 허다했고 배우들은 하루에 서너 개의 촬영장을 전전하며 겹치기 출연을 했습니다. 한편 홍콩 영화가 한국에 미친 영향은 단순히 외화 수입 수준을 넘어선 거대한 경제 현상이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유통 및 광고업계는 홍콩 스타들이 없으면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한국은 뚜렷한 국내 대중문화 스타가 부재하였던 공백기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사례는 음료 시장의 대격돌입니다. 롯데 칠성 음료는 주윤발을 밀키스 모델로 기용하며 사랑해요 밀키스라는 유행어를 탄생시켰죠. 이 광고 덕분에 밀키스는 출시 28년 만에 누적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으며, 동양제과의 투유 초콜릿 역시 장국영을 모델로 기용한 이후 매출이 이전보다 10배 이상 폭등하며 초콜릿 시장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이러한 홍콩 스타들의 파급력은 한국 영화계의 거장들에게도 깊은 유전적 흔적을 남겼는데요. 박찬욱, 봉준호 등 이른바 한국 영화 르네상스를 이끈 감독들은 어린 시절 홍콩 영화의 과감한 내러티브와 미장센을 탐닉하며 자랐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홍콩 영화의 정서적 깊이와 장르적 에너지가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 속에서도 자양분이 되었음을 시사하기도 했죠. 홍콩 영화는 한국의 단순한 오락을 넘어 콘텐츠 기획과 마케팅의 전형을 제시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유행 속에서도 위기의 징조는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관객들은 점차 홍콩 영화의 반복적 패턴에 실망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한국 영화계 내부에서도 우리도 저들처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싹트고 있었죠. 그런데 홍콩 영화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한국 영화도 헐리우드 영화도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 홍콩 영화는 구조적 재편이라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가장 큰 타격은 인재 유출이었는데요. 1997년 반환을 앞두고 오우삼, 임영동과 같은 거장 감독들과 주윤발, 이영걸, 성룡 같은 톱스타들이 할리우드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홍콩이라는 좁은 어항을 벗어나 세계 무대로 진출한 것인데요. 남겨진 홍콩 본토 영화 산업은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어야 했습니다. 동시에 자본도 영리하게 움직였는데, 홍콩의 큰손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피해 자본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안전한 부동산 자산으로 옮겼습니다. 영화 제작에 투입되던 투기성 자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는 차갑게 식어버렸는데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할리우드 직배 시스템의 도입은 홍콩 영화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아시아 시장에 직접 진출하면서 가격 경쟁력조차 사라지게 되었고, 홍콩 영화는 대체제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는 영화가 디지털 특수효과 시대로 진입하던 시기였습니다. 할리우드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압도적 시각적 완성도를 자랑하는 블록버스터들을 쏟아냈으며, 여전히 가내수공업 방식에 머물러 있던 홍콩 영화는 아날로그식 액션만으로는 관객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출 수 없었던 거죠. 결국 홍콩 영화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시장 점유율을 할리우드와 한국 영화에 내주어야 했습니다. 홍콩 영화의 몰락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홍콩 영화의 수익 구조를 완전히 파괴한 주범으로 불법 복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 홍콩 영화는 극장 개봉과 동시에 혹은 개봉하기도 전에 이미 불법 비디오와 VCD 형태로 전 세계에 유통되었는데요. 이는 제작사들이 차기작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제작비조차 회수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투자 감소는 제작 환경의 악화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시 콘텐츠 품질 저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중국 본토 시장의 개방과 함께 들어온 따오파는 홍콩 영화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렸습니다. 제작비 100억 들여서 만든 영화를 단돈 몇백 원에 팔리는 불법 CD 한 장이 영화의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죠. 여기에 장르의 고착화와 아류작의 양산은 관객들의 외면을 부채질했습니다. 황비용이 인기를 끌자 비슷한 무협 영화가 1년 사이 수십 편 제작되었고, 결국 관객들은 어떤 영화를 봐도 다 똑같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독특한 경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불법 복제로 인해 전 세계로 펴져나간 홍콩 영화의 이미지들은 비록 제작사에게 돈을 벌어다 주지는 못했지만 수억 명의 대중들에게 홍콩 영화에 대한 향수라는 거대한 정신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죠. 기술적 관점에서 홍콩 영화는 AI가 가장 학습하기 좋은 고품질 시각적 원료가 되었습니다. 수천 편에 달하는 홍콩 영화 속 액션 시퀀스는 현대 AI가 인간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학습하는 데 있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보다 훨씬 우수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CG로 점철된 현대 영화와 달리 홍콩 영화는 실제 배우들의 정교한 실제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영화계는 AI 기술을 활용해 장국영의 콘서트 영상을 4K 초고화질로 복원하거나 이소룡과 성룡의 전성기 시절 움직임을 디지털로 완벽하게 재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결국 홍콩 영화는 산업으로서는 실패했을지 모르나 AI 시대의 디지털 금강으로서의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생명력을 얻게 된 것이죠. 중국 정부 등록 단체인 중국영화기금회는 이미 AI 업체들과 협력하며 정무문, 영웅본색 등 전설적인 IP를 현대적 감각으로 리메이크하는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할리우드 배우가 초상권 보호를 위해 AI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홍콩 영화의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선점한 쪽이 미래 컨텐츠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임을 그들은 이미 간파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30년 전 장국영의 영상을 찾아보고 그 영상의 시청 지속 시간이 길게 유지되는 이유는 그가 살아있어서가 아닙니다. AI가 우리 세대의 취향에 맞게 그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재가공하고 최적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홍콩 영화의 흥망천쇠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제적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한때 아시아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했던 거대 산업도 시스템의 현대화에 실패하고 단기적 자본의 논리에만 매몰될 때 얼마나 순식간에 산사태처럼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남긴 강력한 이미지와 캐릭터는 기술이라는 날개를 달고 공간을 초월해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도 보여주는 거죠. 홍콩 영화의 역사는 결과적으로 화려한 불꽃과 같았습니다. 불안정성 집안이 약하게 만들어졌고 90년대 구조적 재편이 바위를 굴렸으며 결국 기술과 자본의 변화라는 폭우가 쏟아지자 모든 것이 휩쓸려 내려갔죠. 홍콩 영화의 불꽃은 꺼졌지만 그 재 속에서 태어난 한국 영화의 태양은 지금 전 세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1세기의 홍콩 영화의 실패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에너지를 뿜어내던 컨텐츠의 공장 홍콩 영화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